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종족도 언어도 종교도 여럿인 아프가니스탄 사회를 무력으로 점령했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만들어지고 잘 운영될 수는 없었습니다. 점령한 서방 열강의 아프간에 대한 이해 부족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계획이 온전치 않을 때 파고드는 세력은 어딘가 더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오랜만에 돌아온 이슬람 유산 덕질기, 눈을 중앙아시아로 돌려봅니다. 2021년 9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하늘 색깔이 너무도 아름다운 한강변에서 보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430회 2021년 9월 두 번째 주 순서 시작합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예술이에요. 요즘 격일 출근하는데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기도 뭐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하는 날마다 또 특히 이제 저희 사무실의 시그니처는 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구름들이 너무 예술입니다.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이에요. 가끔 바깥도 좀 보고, 제가 이관 팀장하고도 얘기 따로 나눴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은 대도시에서 간선로를 운전해 볼 일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네. 택시 타면 자고.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때 간선로 운전 처음 해보죠? 그럼 도시경관이 너무 예뻐서 깜짝깜짝 놀라요. 밤에 다리 건널 때. 예. 네. 세상에 이렇구나. 그렇죠. 근데 30대만 꺾여도 아무 생각 없죠? 뭐 계속 여기 있어, 난 이러면서. 왜 또 야구는 지고. 그러다가 또 좋은 노래 나오면 또 기분 좋고 그래요. 졸고 있고 막 그런데.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열심히 쳐다보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짧거든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 영어.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엔 콜라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두유 매진이래. 먹던 거 먹자. 두유가 두유지 뭘. 온두유는 가마솥으로 만든다던데. 가마솥을 쓰는 공장이 어딨냐? 네가 해먹어, 네가. 매일 아침 가마솥으로 만들어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전 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찾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 명절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액세스몰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정려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큐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자, 마지막 추석 쇼핑 안내해드릴 주간입니다. 헬릭 스미스. 큐비엔 브랜드 아직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싼 가격에. 그렇습니다. 추석 선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려 전 상품 20% 할인, 그리고 네. 최고 인기 상품으로 패키지를 구성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면역 패키지, 관절 패키지, 루테인 오메가 패키지, 뷰티 패키지, 유산균 패키지 이렇게 관련 상품을 묶어 놓았습니다. 겁나 사서 제가 지금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테스트 기간 이후로. 네. 사르락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키지들 있잖아요. 네. 이 패키지로 구성된 상품은 무려 40%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더스트백과 쇼핑백이 함께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 드릴 때 쇼핑백 이렇게 드리면 괜찮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상자를 이렇게 드리긴 좀 뭐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단독 진행하고 있는 세일입니다. 네. 큐비엔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른 어느 곳에 가셔도 이 정도 패키지, 이 정도 가격은 안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고 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단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은 옵션입니다. 예.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자, 뉴스 라운드업은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 여름과 다르게 그냥 훅 들어오지 않죠? 네. 이번에는 성인의 경우 저번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해야 했는데 네. 이번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게 조금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저 저번 거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강제 기부.
아, 크랩. 됐거든요. 홀리 크랩. 그냥 쓰세요. 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작이 됐죠. 네. 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이게 생년월 1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신데. 아, 연도입니다. 생년입니다, 년. 그렇습니다. 네.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여기까지이신 분들은 지금 아셨다면 놓쳤고요. 그렇죠.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또 금방 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주말에도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네. 이번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잔뜩 받으셨죠? 네. 홈페이지에서 들어가 봤는데 그냥 배너에 홈에서 그냥 제일 먼저 띄게 해놔가지고 네 들어가자마자 보입니다. 참 재밌죠. 전경련에서는 국민한테 돈 준다 그러면 싫어서 난리예요. 네. 근데 카드사들은 그거 못 받아와서 난리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이죠. 어디 이런 거지마인드들이 있어요. 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는 걸 거예요.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건보료 기준으로 17만 원 이하만 지급 대상이죠. 네. 연소득 5,8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12% 커트라인이죠. 그렇습니다. 건보료 기준 외에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될 수 있고요. 즉 물려받은 재산이 세다. 그렇죠.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제관료들의 멘탈 덕분에 지금 일선 공무원들의 멘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은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머니투데이에서는 배달앱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혼란과 불만이 있다고 전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배달앱의 사실상 홍보대행 수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 지연이 아니 큰 회사는 이거 해당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앱에서 결제를 하면은 큰 회사로 결제가 들어가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기사분한테 직접 결제를 하면은 그 작은 소규모 가게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별 5개 계속 주고 잘 드신 집들이 있으면 이번에 픽업해 오세요. 테이크아웃 해 오세요. 네. 네. 테이크아웃 하시면서 주방 상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 인사도 나누시고 처음 네. 보실 텐데 그동안 한 10대끼 먹고서. 네. 그리고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기사는 늘 나오죠.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마다. 네. 이걸 이데일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걸 이데일리가 먼저 쓰고 다음날 매일경제가 우라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쓸 건데 귀찮잖아요. 우라카이 해야죠. 예. 그렇죠. 이거 우라카이 하는 것도 약간 개그 포인트가 있는데 네. 기사 읽게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월요일날 이데일리가 쓰고 다음날 매일경제가 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등장인물의 생일을 바꿨어요. 아이고 클래식한 수법. 월요일날 86년생인 직장인 A씨는을 화요일날 베끼면서 87년생인 직장인 A씨는으로 바꿨더라고요. 아, 하루 사이에 출생신고 날짜 바뀐 거 부모님이 고백한 거죠. 사실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그날 동사무소에 못 갔단다. 이러면서. 예. 한 살을 하루 만에 먹었어요. 네. YTN은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이 이런 거 너무 억울해. 이런 그 흔해 빠진 수법 우리 청취자밖에 모르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네요. 그렇죠. YTN은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풀어서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보도를 했고요. 네. 뉴시스는 또 11조 지원금 풀리는데 아슬아슬 역차별 탈락 현실화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역차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슬슬 막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차별이라는 단어만 보면 독자들이 시민들이 눈이 뒤집히겠지라는 일반적인 기대가 많은 언론인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군장병 배려 없는 국민지원금이라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재밌죠. 특히나 경제지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랬으면은 그 전에 그 재경부 편을 들질 말든가 경제관료 편을 들질 말든가. 또 이렇게 막상 실현이 되니까 못 가서 한달입니다. 원래 선별 지원하라고 굿했잖아요. 네. 자, 이번 주는 국제뉴스를 전해드릴 것들이 좀 많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반정부 시위를 이끈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콜레니스코바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법원이요. 네.
벨라루스는 작년 대선에서 선거 3개월 전에 유력한 야권 후보자를 체포하고 27년간 장기 집권 중인 루카셴코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당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 큰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반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서 3만 5천 명 이상을 체포했고 야권 인사들은 거의 다 해외로 망명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는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벨라루스는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죠. 루카셴코는 이게 잘 모르고 봤을 때는요, 그 군복 입은 사진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선출될 때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건국 당시에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걸 했고 마이크 워크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소위 말해 사이다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푸틴의 판박이가 됐죠. 적어도 선거 부정과 권력 중독에 있어서는. 구소련 국가들은 정치적 보수의 성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정반대입니다. 구소련 체제를 유지하는 정치인을 원하면 그게 보수죠. 국영기업 비율이 국가의 절반을 넘어가고 실제로 벨라루스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복지가 빵빵하게 유지가 되고 그 와중에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러면 보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수 지지자들한테 인기는 많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75%, 80% 넘는 득표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또라이입니다. 권력 이양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대선 선거 3개월 전에 유력한 야권 후보자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네. 무서워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유명해졌던 건 작년에 했던 말들이죠.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이 보드카다. 또 나중에 말을 바꾸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치료가 된다. 또 말을 바꾸죠. 코로나는 정신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전국에 미친 사람들 소개해주는 해외 뉴스들 보시면은 그 축구 리그 일찍 다시 시작하고 관중 다 받은 아이스하키 리그 관중 다 받은 거기 다 벨로루스입니다. 네, 맞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레즈비언이란 남자들이 다 별로라서 생겨난 거다. 이런 말을 그냥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10년대 중반에 러시아하고 사이가 잠깐 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빼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러시아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친러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서방세계에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러시아의 발목을 거는데 제재하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 겁니다. 네. EU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알려드린 대로 엄청 큰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올해까지 그 얼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체포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소개해드린 마리아 콜레스니코바라는 인물인데 아직 40도 안 됐고 원래 음대 나온 사람이고 국영 필하모닉의 플루티스트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작년부터 현지 언론들 번역하는 곳들 뒤져보면 한국 검찰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 합니다. 이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터는 기사거리를 꾸준히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는 거죠. 향후에 한동안 러시아와 EU 그리고 미국의 대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국제뉴스가 많아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팔레스타인 수감자 6명이 수개월에 걸쳐서 탈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뭐 친한 사람들 있으면 누가 가서 물어봐가지고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비슷한 영화가 너무 이미 있어서요. 그건 그래요. 네. 감방 화장실에서 교도소 밖까지 수개월 동안 땅굴을 파서 탈옥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쇼싱크 탈출처럼 탈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탈옥한 애들은 이스라엘의 테러를 한 책임자와 지하드 그룹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들의 탈옥을 환영하고 하마스는 탈옥범에 대한 수색을 방해하기 위해서 풍선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서 이스라엘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풍선이고요. 터뜨리면 빵 하고 불이 살짝 확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연기가 조금 납니다. 옥상에 동그란 자국 남는. 네. 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그쪽이 쓴 건 무기입니다. RPG입니다. 이런 일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법무부가 있다면 법무부 잘못이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탈옥을 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숟가락으로 탈옥한 수감자가 나왔습니다. 수감자를 잡으면 되죠? 그리고 교도소장이랑 간부들이 문책을 당하면 되죠? 왜 그 결과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이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폭격 맞을 만한 짓을 뭐 했느냐 하는 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팡 터지는 풍선을 날려보낸 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 받고 백을 돌려주는 일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1도 아니죠. 0.5는 수감자들 몫이니까. 0.5 받고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 100을 돌려주고 있다. 다음 보시죠. 미얀마 민주진영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권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얀마 민주정부가 있습니다. 네. 뭐랄까요. 망명정부 같은 거죠. 물론 망명 안 갔습니다. 네. 망명정부의 형태이고 대통령 대행이 지금 있지요.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는 7일 SNS를 통해서 군정을 상대로 한 저항전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봉기를 요구, 소수의 민족 무장 조직들도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쿠데타 세력을 공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을 제외하면 참 드물어요. 현재 미얀마에 지금 이 전쟁을 선포한 쿠데타 정부와의 전쟁을 선포한 곳이 국민통합정부라고요. 국민통합정부 측과 공식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국가가 드뭅니다. 그만큼 뒷짐들 많이 쥐고 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각국 정부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소극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에 포지티브 피드백을 많이 넣어준 국민들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한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미얀마의 정부는 이 국민통합정부입니다. 모르실까 봐서요. 김재순 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재판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박상정 조선노조의 대표이사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뉴스에서 다뤘는지 아니면 국감 때 다뤘는지 그랬을 겁니다. 네. 네. 김재순 씨는 작년 5월 22일 재활용업체 조선우드에서 근무하다가 파쇄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시설이 없었고 이 때문에 박상정 대표이사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의 판결문을 소개해드리죠. 그러면 전 방송 분량 엄청 뽑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토 나옵니다.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 이런 말 많이 써있고요. 감형의 이유로. 네.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산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감형을 한다고 써놔요. 그건 의무잖아요. 죄를 줄여주는 보험이 있으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그리고 사장이 산재보험을 드는 건 의무잖아요. 건보료 내면 암 안 걸립니까? 이런 류의 해석을 법률 용어로 제가 알기로는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 무슨 짓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뭘 안 해서 죽게 한 범죄자라는 뜻인데 부작위범으로 보면 형량이 확 깎여요. 근데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에는 뭘 안 한 게 곧 가장 직접적인 잘못이잖아요. 네. 뭘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안전점검을 법에 나온 대로 안 하고 휴식권 보장을 안 하고 교대 근무 인원도 안 채우면 고의로 사망할 확률을 높였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예. 제가 요즘 언론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합니까? 백신을 안 맞고 방역을 따르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도록 유도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건 실제로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너무 죄의 무거움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지금 집유를 안 받고 8개월이라도 실형을 사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난 3일 중국의 방송규제기구인 광천총국에서 예쁜 남자 아이돌들을 퇴출시킨다는 보도가 국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낚인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냥파오라는 단어를 과대 해석한 오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 광천총국의 발표 내용 중에서 냥파오 같은 기형적인 미적 감각은 단호히 차단한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냥파오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냥파오란 경극처럼 남성이 여성처럼 화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네. 문화운동가인 손희상 작가는 발표에서 말하는 분장은 괴상한 분장을 금지하고 경극도 여기에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남성 아이돌의 화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내에서는 왜곡된 채로 다 퍼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나쁜데 뭐가 잘 나쁘냐면 중국에 이제 대놓고 무식한 언론들 있잖아요. 나랏돈도 받는. 네. 황구백구 같은. 거기에서 황구시보 같은 데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 왜곡을 했다. 그랬을 때 떳떳하게 받아칠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바보 같은 왜곡을 하며. 네. 그리고 이제는 지난번의 사례를 통해서
뭔가 번역에 의한 이상한 기사가 퍼지면 손이상을 찾는 기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언제든 쓰세요. 마지막입니다. 연합뉴스가 홍보대 행사에서 돈을 받고 홍보성 기사를 썼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죠. 그렇죠. 이에 대한 징계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는 연합뉴스는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그러니까 모두 거덜을 내주는 그런 그렇죠.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연합뉴스는 포털 내 모든 서비스에서 32일 동안 콘텐츠 노출 및 그 포털과의 뉴스 제휴 계약 재평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네. 국가기관통신사가 가장 많은 한국인에게 노출되는 미디어에서 일정 기간 퇴출된 사건이 왜 1면이나 2면의 헤드라인이 될 수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것도 정부 간에도 돌려 쓰실 수 없나요? 기가 막히게 깔 수 있지 않나요, 정부를? 연합뉴스를 어떻게 방치했길래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 아침 가마솥으로 만들어요. 두유는 원래 이 맛. 온두유.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الله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الله أكبر أشهد أن 실로 오랜만에 이슬람 덕질인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획은 없어져야 됩니다. 웃기고 있네. 하세요. PD가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했어요. 네. 탈레반 얘기를 하자. 그렇죠. 이 한 문장이 지금 저의 25페이지 원고로 불어났습니다. 책 써, 이제. 처음에 40페이지였어요. 그러면 대충 한 권 나오지 않나? 그니까. 안 나와. 아니, 왜 저 포켓북 이런 거 왜. 하지마.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탈레반을 논하려면 2001년에 탈레반 정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탈레반이 지금의 탈레반이 된 것을 설명하자면 옛날 얘기도 해야 됩니다만 지난 20년간은 무조건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2001년 당시 정세를 이해하려면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79년에서 89년. 지금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이게 숫자가 맞는지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보네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프간 전쟁이라고 하면 소련 아프간 전쟁을 얘기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면 이란 이라크 전쟁을 말하는 거였고요. 아프가니스탄은 하여간 전쟁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축만 이렇게 오래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공간적으로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모두 세력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토리는 또 파키스탄 건국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멀리 넘어가자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되게 끝도 없기 때문에 네. 최대한 쳐내고 디테일을 생략하고 하는 방식으로 어찌어찌 줄여봤더니 3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샹치가 무기한 밀렸습니다. 네. 샹치는 뭐 재밌다고 하고 중국에서 많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보시고요. 네. 아무튼 아프간 얘기예요. 도전해봅시다. 근데 샹치 원고 다 썼잖아요. 지난주에 다 썼고. 네. 그냥 그거 들고 와서 헬마우스 구경하고 있었죠, 뭐. 아무튼, 그동안 이슬람 덕질기와 다르게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눈을 조금 더 동쪽으로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두 분은? 이게 물론 이제 요즘은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 전문 식당들이 안산에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기 한번 가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그 외에는 뭐 중고차 사업으로 대박나신 구창모 씨 홍범도 장군 중앙아시아 하면 생각나는 건 저는 많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유일한 그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아시아는. 왜냐면은 그 동남아나 중동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틀린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죠. 동남아시아라는 단어나 미드리스트라는 단어들은. 그렇죠. 네. 근데 중앙아시아는 미드리스트가 뭘 미드리스트야? 우리한테는 극서아시아죠. 그렇죠. 극서아시아잖아요. 네. 근데 중앙아시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서아시아는 보통은 이제 이란을 기준으로 중동을 끊는다면 서아시아는 아프간부터 시작하죠. 투르크메니스탄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나 중앙아시아에 대해 아는 게 적습니다. 뭐 그냥 되게 넓을 것 같고 초원이 좀 떠오르고 왠지 말이 생각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동시에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죠. 이런 거예요. 이제 지리학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은 소련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나라들은 나라마다 많은 민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골치 아프죠.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웹페이지도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댓글을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아랍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해봐야겠네요. 아프간 얘기인데. 그 중앙아시아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볼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바로 북서쪽, 이란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넓이는 꽤 넓어요. 한반도의 3배, 남한의 6배입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지도만 봐도 여기 지정학적으로 꽤 골치 아프게들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흥미로운 설명이네요. 왜요? 한반도의 3배면 당연히 남한의 6배 아닐까요? 그래, 이런 부분에서 줄이라는 얘기지. 줄였어야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똑똑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땅은요, 이란, 인도,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실크로드의 주인이죠, 주인. 그쵸. 네. 한쪽 끝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도의 북쪽을 잠깐 보면요. 네팔과 부탄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티베트 쪽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티벳과 인도를 갈라주는 게 그 산맥이죠. 예, 그리고 그 산맥에 부탄과 네팔이 살고 있죠. 그리고 등뼈에 부탄과 네팔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산맥을 대규모 인원 혹은 숙련되지 않은 인원으로 넘는 것은 자살행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교역을 하거나 전쟁을 하려고 인도와 중국이 만나야 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내가 소금 팔자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순 없다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난 거예요. 적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내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도와 중국이 만나야 할 때는 동남아 국가들을 지나서 현재 방글라데시 쪽으로 접근하거나 해상이 아니라면 그렇죠. 혹은 서북 쪽으로 삥 돌아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남하해야 됩니다. 파키스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올라간다기보다는 남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불경 원전을 구하러 간 현장 법사가 이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네. 서쪽의 이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동쪽으로 진출하려면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공원 국가들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네. 당연히 아프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다닐 만한 땅은 아프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 역시 페르시아나 인도를 가려고 한다면 여길 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본능적인 이동의 한 가운데에 있던 나라가 아닐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즈벡과 카자흐는 땅이 훨씬 넓지만 거기로 지나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추워요.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려고 해도 아프간을 거쳐가는 게 편해요. 네. 여러모로 서울의 강남 같은 위치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강남역. 네, 네, 그렇죠. 볼 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시절부터 줄곧 정복을 당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사업 때 처음으로 백인들의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역을 제대로 석권해서 중장기적인 통치를 해본 정권은 알렉산더 대왕뿐이고 그마저도 변방식민지 정도의 이상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 사실상 독립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이 덕에 그리스의 예술 양식과 남쪽 인도의 예술 양식이 만나 간다라 미술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세계사 시간에 들은 것이 기억나시는 분? 중3 때쯤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기 불상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럼 이제 그 후에 그러니까 왜냐면 부처님이 잘생겼거든요. 그 동네는. 네. 그 후에 왔다 갔다 한 이 땅을 왔다 갔다 한 주요 세력들로는 페르시아, 이슬람이 창시된 후엔 중세 이슬람 제국, 몽골 제국 다음에는 칸들이 왔죠. 예, 투르크계 칸국들, 인도의 무굴 제국, 이런 애들이 좀 왔다 갔다가 네. 이란의 사파비 왕조가 좀 왔다가 하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국력이 좀 셌다. 그럼 여길 집어삼킵니다. 이상 2000년을 한 문장에 요약해봤습니다. 잘했어요. 나머지가 24페이지예요.
그러다가 18세기부터 아프간 지역민만의 자체 국가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프간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서부를 떼서 이란의 동쪽 변방으로 보거나 네. 반대로 이란의 동쪽을 떼어서 아프간 서쪽으로 보거나 하는 등의 어레인지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선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민족 구분도 다르죠. 파키스탄의 북서부는 확정적으로 아프간 땅이었습니다. 이란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요. 즉 현대의 아프가니스탄과는 그 영역권이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 18세기부터 아프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주축은 파슈툰족이라는 민족입니다. 네. 이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이름을. 페르시아도 몽골도 투르크계 칸국들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한 고지대 산지에 주로 살았고요. 네. 처음에 이제 미국이 패퇴하는 것이 결정된 순간에 밀떡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고산지대의 사람들. 그 고산지대가 지금으로 치면 아프간 남부와 파키스탄 북서부입니다. 거의 정복당하지 않았기에 자부심 넘치는 이 민족이 16세기부터 두각을 나타내더니 18세기 이후부터는 20세기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권이 파슈툰 정권이었습니다. 네. 민족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네. 그러니까 즉 근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패권은 파슈툰족의 것이었어요. 이거는 탈레반 반응의 중요한 배경 정서입니다. 토요일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파슈툰은 두라니와 길자의 두 분파로 나뉘어지는데 두라니 파슈툰의 이름은 현재의 아프간 영토와 파키스탄 영토를 전부 차지했던 두라니 제국에서 온 것입니다. 네. 반면 두라니 제국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진 파슈툰 왕조들은 아프간 내부의 다민족을 하나라 통제하는 것에는 끝내 실패합니다. 너무 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묶을 순 없고 하지만 파슈툰은 패권을 잡아야겠고 민족 간 차별과 반목이 늘 있었고요. 그래서 왕조는 계속 교체되었지만 그래도 제일 위에는 파슈툰이 있던 거죠. 네. 그리고 영국이 옵니다. 19세기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던 그레이트 게임 시대의 19세기. 두 나라 모두에게 너무 먼데요. 근데 러시아 제국은 영국은 먼 거 참 좋아해요. 우리가 습성을 알잖아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그놈의 부동항을 찾아 헤매는 게 네. 러시아 제국의 습성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중앙아시아를 제패한다면 이미 투르크계 한국들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먹거나 식민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보호국화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데 네. 아프간까지 간다면 우리는 이란과 북인도로 연결할 수가 있다. 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아프간은 18세기, 19세기식 러시아의 1대1로 사업이죠. 인도양으로 향하는. 네. 이게 이제 14세기, 15세기에 왕조 같은 왕조가 러시아에 처음 생길 때부터 뭐랄까요. 두들겨 맞던 한 같은 걸 역사에 적어 놓습니다. 계속해서. 몽골한테 두들겨 맞고. 그 반감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어떤 긴 흐름이 있죠. 결국은 정벌하겠다, 저 남쪽은. 그래서 이 영국 대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해상제국 영국과 육상제국 러시아의 싸움이었는데.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러시아는 바다가 너무 중요했어요. 바다로만 가면은 우리의 이 무적 발틱 함대를 여기서 저기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쓸 수 있어. 가자 아라비아로. 그런데 부동항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프간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조금씩 내려옵니다. 처음에 카자흐 지역을 이제 정벌하면서 러시아가 기뻤어요. 와 바다다. 근데 그게 카스피해였죠. 그 사람들은 스케일이 크니까 호수만 하군 이러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배가 나갔는데 다시 오죠. 네. 그대로 싣고. 그리고 흑해로 나가면 특별히 사올 게 없던데요. 이러면서. 그리고 흑해로 네. 나가면 어차피 나갈 수도 없어요. 유럽한테 맡겨갖고. 그렇습니다. 아라비아해로 가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었죠. 다른 한쪽은 이제 조선 쪽이었지만. 네. 자, 이걸 영국은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막아내기 위해 이제 막 식민지로 삼은 인도를 데리고 북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과 인도는 고전을 했죠. 자, 여기는 다민족의 지형이 험해요. 장기 지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영국은 이걸 딱 알아보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해나가고 뭐 왕도 구워 삼고 한 것 같아서 이제 빠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친영 정권만 만들어서 이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빠지는 걸로 목표가 바뀌었는데. 그래요. 그냥 커먼웰스에 두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아프간 사람들은 피정복 경험이 많잖아요. 자, 정복자가 됐어, 니네들이. 그러면 지원금을 주셔야지. 그렇죠. 그런데 영국에 빠지면서 이제 지원금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내놓지 못할 거면 목숨을 내놓아라. 아, 그거 정복 처음 하시나 본데. 그렇죠. 네. 우리가 2000년 동안 받아봤거든. 아니, 뭐 대영 제국된 지 한 100년 되셨나? 아, 그렇죠. 여긴 그렇게 안 해요. 아니, 보호국을 만들 거면 지원금을 주고 꺼지라고. 그렇죠. 상도가 있지. 그래서 게릴라전과 유격전으로 영국군을 박살을 냅니다. 아, 진짜요? 그럼 영국도 주민들과 저항군을 학살하고요. 그러면 그 민족은 보통 파슈툰이죠. 또 다른 동네에서 영국군을 박살내는 그런 루틴이 반복이 됩니다. 분명히 초전은 영국이 유리했는데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네. 그동안 그 와중에 영국군 도움으로 정권을 차지한 왕은 영국 대사를 상대로 기만 외교를 하다가 짜증이 나니까 죽였어요. 영국 대사를요? 네.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설이 되면 도시를 점령하면 지원금을 뜯기고요. 네. 지면 학살당하고요.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면 농락당해요. 이게 1차 영국의 1차 아프간 전쟁의 전개였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면접 보러 온다 그래가지고 딱 와서 앉혀놓고 면접 봤는데 알고 보니까 대표이사 면접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합격 그러니까 넌 해고. 영국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죽였어요.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왜 전쟁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가는가. 네. 이때부터 보는 게 타당한 접근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소련도 결국 그 궁금증을 가졌거든요. 네. 이겼는데 왜 이러지? 네. 하지만 이 땅의 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여기는 러시아를 막아내는 완충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악전 고투하면서 결국 3차 전쟁까지 치릅니다. 자, 1차에서는 사실상 졌어요. 그래서 완충지로 만든 것에만 만족을 했습니다. 30년 후에 다시 쳐들어가요. 이때는 좀 이겼어요. 네. 그래서 또 친형 정권을 내세워서 보호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권이 또 한눈을 파는 거예요. 소련 쪽으로 슬쩍 눈을 돌리는 게 보여요. 또 쳐들어가요. 3차 전쟁을 벌였어요. 거의 무승부였습니다. 간신히 허친을 맺고 이 땅에서 60여 년 만에 빠질 수 있었고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그제서야 완전한 독립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영국이 얻은 게 없는 건 아닌데 2차 전쟁 후에 듀랜드 라인이라는 것을 그었어요. 이거는 파슈툰족의 거주 지역 한가운데를 싹 지나가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남서부의 이 국경입니다. 파슈툰족의 거주 지역 중 남쪽 반을 인도에 편입시킨 거예요. 당시에는 파키스탄이 없었으니까. 네. 관리가 애매하니까 인도를 끌어들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왓슨이 이 3차 전쟁이 종군했다는 설정입니다. 드라마 셜록의 왓슨은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군했다는 설정이고요. 네. 자, 1893년 19세기가 끝나가는데 2차 전쟁과 3차 전쟁 사이거든요. 듀랜드 라인을 그었어요.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에 분리됩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신생국 파키스탄의 북서쪽 국경이 듀랜드 라인으로 결정나버린 겁니다. 네. 파키스탄은 태생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텐션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현재 양국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는 아파 관계라고 하는데 진짜 아파요. 영국이 19세기 말에 친 농간으로 인해서 파슈툰 인구가 그 당시에 한 4천만 됐는데 파키스탄으로 1,500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프간은 그리고 내륙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항구를 잃었어요. 그러네요. 국민이 될 사람들도 잃고 항구도 잃고 네. 당연히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돌려받아야 할 땅인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절대 내줄 수가 없죠. 현지의 파슈툰족 입장을 볼까요? 정체성은 아프가니스탄인데 국적은 파키스탄이에요. 이 비슷한 상황을 터키에 걸쳐있는 쿠르드족의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쳐 있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참고로 파키스탄의 국명은 이 나라를 구성하는 4대 민족의 거주 지역인 펀자브,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신드, 발루치스탄에서 글자를 하나씩 따온 다음에 하나씩은 아니구나. 쫙 따온 다음에 발음 편의를 위해 중간에 I를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펀자브의 P, 아프가니스탄의 A예요. 20세기 아프가니스탄으로 와봅시다. 아직 파키스탄이 세워지기 전이에요. 왕은 몇 번의 쿠데타와 반란을 거쳐서 자히르 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두라니 파슈툰이죠. 당연하게도. 파슈툰족은 절반이 파키스탄으로 갈려 나가서도 여전히 여기서도 실권을 갖고 있었네요. 그렇죠. 남부를 석권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왕은 영국과 60년 동안 3번을 싸워본 국가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근대화를 시도합니다. 유럽처럼 돼보자. 하지만 아프간은 도농 격차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지요. 이 도농 격차가 지금도 아프간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이때 수도 카불에는 근대적 형태의 대학이 생겨요. 네. 여기서 최첨단 사회 이론을 논하고 전자공학을 배우고 심지어 이슬람 샤리아법을 근대화시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반면 시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아저씨들이 애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그분들은 뭐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땐 기침을 하죠. 특히 마을마다 리더 역할을 하는 물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계층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 물라라는 단어가 저 드넓은 이슬람 권역에서 지역마다 쓰이는 방법이 달라요. 어디 저 다른 동네 먼 동네 북아프리카쯤 가면은 물라는 뭐랄까 유대교의 랍비 같은 그냥 목사님으로 네.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중앙아시아로 가면 이 물라가 그냥 동네 아저씨. 그러니까 왜 그 호칭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감님이 격화됐잖아요. 그렇죠. 겁나 대단한 사람 영감님, 대감님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그냥 할아버지 영감님이잖아요. 물라가 그런 느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종교적 포지션을 부르는 이맘이나 물라는 지역과 종파마다 그 정의가 약간씩 달라요. 자, 이맘은 시아파에서는 성직자예요. 수니파에서는 그냥 예배의 사회자입니다. 래퍼군요.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예요. 쇼미로 하면 김진표 씨죠. 그렇죠. 네. 물라는 이슬람을 잘 아는 원로에게 붙는 존칭인데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동네를 통솔하는 종교 리더 내지는 성직자 내지는 교사를 지칭합니다. 즉 아프간에서 물라는 촌장인 동시에 주교이길 수 있고 그 마을을 이끄는 정신적 리더인 아저씨입니다. 이장. 지방정치 개념상 정교일치네요, 이거 거의. 그렇죠. 네. 이 애템 아저씨들은 왕과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근대화 같은 개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면 권력을 내놔야 되니까요. 당연히 그들을 지도자로 둔 촌민들 역시 중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근대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네. 지금도 이 분위기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많이 퇴색됐지만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가 아프가니스탄에게는 또한 발전의 기회를 엿보는 전성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왕이 나서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근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새로 해석하는 등. 네. 네. 자, 이번 사태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로봇공학 연구팀이 미국으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팀은 2017년 세계 로봇공학 경진대회에서 상을 탄 적이 있어요. 예. 높은 레벨의 연구팀이 나올 수 있었던 뿌리는 이 5, 6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 인프라였습니다. 아니, 20, 3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 인프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별과 무관하게 교육을 잘 받은 나라로 많이 알려졌었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파키스탄이 독립을 해요. 아프간은 정확히는 이제 왕이 세운 총리가 파슈툰 거주 지역을 돌려달라고 파키스탄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게 안 되겠으면은 현지의 파슈툰족들이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고 했어요. 네. 파키스탄이 들을 리가 없죠. 아프간의 총리는 빡쳤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보니까 파키스탄이 친미 국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인 친소 정책을 선택합니다. 네. 그런데 파키스탄은 항구를 틀어주고 있잖아요. 아프간의 해상물류를 봉쇄해줄 수가 있어요. 인도와의 연결도 끊어줄 수 있고요. 경제 보복에, 무력 충돌에, 외교 보복도 찾아오니까 왕은 총리인 모하메드 다우드 칸을 실각시켰습니다. 겹으로 빡친 다우드 칸, 10년 후에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의 힘까지 빌려서 쿠데타로 자기 사촌인 왕을 내쫓고요. 와, 총리에서 실각시켰다고 10년을 일을 가했어요. 그렇게까지 한이 맺힌 거예요? 자, 사촌인 왕을 내쫓고 왕이 되었느냐? 아니요.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요. 1973년 왕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웃돌던 아프가니스탄의 국력이 한국 아래 레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 70쯤 먹은 언론인들이나 우리나라의 애템하는 동네 물라들이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확인하셨듯이 저 헬마우스 시간에서 아프간이 우리랑 뭐 비슷하고 뭐 이랬던 걸로 아는 깔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좀 우스운 거예요. 73년이면 지들도 어렸을 때잖아. 뭐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겨놓고 있어. 여튼 대통령이 된 다우드 칸 네. 일단 친소파로 친소련파로 분류가 되지만 네. 정작 국내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럼요. 자기 쿠데타를 도와준 사람들인데. 이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소련에 방문했을 때 자꾸 자주권 어쩌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눈치가 대체로 없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소련의 사주하에 공산주의 정당의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눈치 없는 다우드 칸을 죽이고 공산당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네. 이게 4월 혁명이라고 불려요. 이후 아프간 최고 지도자는 모두 평화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저주가 걸려버립니다. 5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저주를 피해간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네.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어쨌든 공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전에 왕과 대통령이 하던 급진적인 근대화 개혁 노선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시골의 에템 몰라 아저씨들은 심기가 2배로 불편해집니다. 네, 도농 표심이 갈리죠. 대통령이 나가더니 이제는 공산주의 불신자놈들이 들어왔어. 네. 물론 몰라드만 불편한 건 아니죠. 반공 성향의 사람들도 이제 불편했는데 그건 이슬람을 믿는 절대 다수입니다. 그건 그냥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급진 개혁과 급진 공산화에 반대하는 제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출신 지역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네. 이들을 무자헤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이렇게 성립됩니다. 아, 이게 그냥 각지에서 일어난 저항단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왜냐면은 공산 정권을 상대로 지하드를 선포했거든요. 네. 성전, 지하드를 수행하는 전사라는 아랍어 단어 무자히드의 복수형인데 무자헤딘이라는 그냥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로 굳어졌기에 저는 단수 복수 무시하고 무자헤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무자헤딘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카불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즉 운동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권력 다툼이죠. 아니요, 이 나라의 공산주의는 이 나라의 운동권은 이슬람주의죠.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저 시리아 얘기할 때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시사를 이해하는 그런 잣대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나한테 자리가 안 올 것 같으니까 거기가 있는 엘리트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조경태형 정치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내일과 모레 그런 사람들 한둘 정도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중에 제일 잘 된 사람들. 자, 이 와중에 뭐 여당인 공산당도 2개 파벌로 분화해서 투닥거리고 이 꼴을 소련이 보면은 어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네. 러시아가 침공하던 당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지점이 바로 그거죠. 공산주의 체제에 정착을 꾀한 거죠. 완전한 정착. 아니. 그러니까 친소 정권도 공산 정권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바다도 없는데 그 침공할 것까지야. 이 경우에는 네. 냉전의 문법으로 봐야죠. 그렇죠. 미국하고 소련은 어떻게든 이 지역을 빨리 차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있던데요. 아프간을 점유하면 아프간을 자기 영향권 아래로 넣으면은 중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로 오는 송유관을 틀어지게 되죠. 그렇죠. 러시아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지리적 위치군요. 그리고 아프간 북부에 조금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도 나와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 소련이 들어옵니다. 무자헤딘은 정부군과 소련군에 동시에 저항을 했고요. 소련은 손쉽게 카불을 접수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지옥을 체험합니다. 100년 전에 영국이 겪었던 이 브레즈네프가 시작을 했는데 고르바초프에 가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2번 바뀌었어요, 서기장이. 네, 거기도 살벌했는데. 일단 카불과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한 소련은 기존 공산당 지도자들을 내치고 새 괴뢰 정권을 수립을 했습니다. 새 공산당. 그런데 새 공산당은 되게 당명이 아니야. 실계 정당. 바른미래당 마지막 정당 이름이 그거 새보수당이었잖아. 새보수당. 네. 새 공산당 왠지 개꼰대 같네요. 네. 정당명이 아니야. 알았어요. XSFM입니다.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أشهد أن محمدًا 자, 그런데 이 정권에서도 아프간은 대단해요. 이 정권에서도 파벌 싸움이 일어나서 네. 권력 관계가 한 두세 번 뒤집혀서 괴뢰 정부 파벌 싸움. 최종적으로는 나지불라라는 이름의 정보부 요원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보부 요원 왠지 무섭지 않습니까? 한편 소련은 무자헤딘을 상대하면서 계속 고전을 해요. 학살로 주민들을 학살해서 겁을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깨지고 있고 보급선을 끊기고 이게 대체 뭐야? 네. 그 미군이 베트남에서 겪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쉬워요. 지상전은 밥이 있어야 하고요. 보급선이 있어야 해요. 네. 특히 카불 동쪽의 판지시르주에서는 거의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슬픈 건 판지시르주가 소련에게 가장 중요한 보급로였다는 거죠. 네. 지긋지긋해진 소련은 10년의 노력을 저버리고 도주하지만 이 전쟁에 소모한 국력이 너무 많은 탓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소련이 망하죠.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아프간 전쟁이 중요한 한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 이게 탈레반 패턴이 됐든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아프간이 국제사회에서 좀 안정적인 지위를 회복해서 아프간에 관광을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 승전 유적지 겁나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외국의 시민들은. 네. 우리가 지금 걔네들을 때린 다음에 소련이 망했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해요. 실제로 역사책에 이렇게 써놔요 또. 네. 예.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자랑이에요. 영국이 우리랑 3차 전쟁 끝내고 나간 다음에 서서히 커먼웰스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소련은 들어왔다 나간 다음에 1년 뒤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이런 류의 열강을 패퇴시킨 승전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흔치가 않아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봤을 곳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듣고 계신 베트남이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 관광 다니면 그렇게 승전지를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맞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프랑스가 우리한테 쫓겨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예. 자, 그러면 나지불라는 끈이 떨어졌잖아요. 놀랍게도 3년 넘게 무자헤딘 군벌들의 공격을 버텨내지만 네. 결국 1992년에 카불이 함락되며 망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소련이 1991년에 망한 거예요. 망해서요. 그렇죠. 지원이 끊기잖아요. 이때부터. 네. 내전에서 승리한 무자헤딘 파벌들은 이제 이 파벌은 동시에 정당으로 바뀝니다. 정당의 역할도 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의 질서를 만드는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임시 대통령을 세워놓고 권력의 교통정리를 맡겼어요. 그렇죠. 잘 권력을 배분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임시 대통령은 모두에게 실망만을 안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싫어서 카불을 폭격하고 있는 파슈툰기 무자헤딘도 있었습니다. 그 무자헤딘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드린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단일 대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무슨 연합정권이야. 옆에 어떤 무자헤딘을 설득하면은 그 설득 자리에 다른 무자헤딘이 폭격을 하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막 폭격을 하고 있길래 거기 어르신은 왜 폭격을 하냐. 아니 RPG 사다놓은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대통령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포터 100대를. 새 거야. 현대 글자 안 지워졌어. 실제로는 사우디가 줬습니다. 그런 거. 네. 자, 결국 새 공화국. 무슨 현대가 준 건 아니에요. 네.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포터 300대 받은 거는 이쪽이 아니라 탈레반이야. 자, 결국 새로운 공화국의 판이 깨지고요. 무자헤딘들 간의 내전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죠. 이게 몇 년쯤 됐나요? 이제 이게 93년? 많이 왔네요. 네. 전체적으로 아무도 권력을 잘 다루지 못하죠. 네. 하지만 반대 세력이 또 있었으니 그것이 탈레반입니다. 시골의 에템 물라 아저씨들이 메인 포지션을 차지한 세력입니다. 물라 아저씨들이 포지션을 차지한 거예요? 무자헤딘에 탈레반은 안 들어가요. 무자헤딘은 공산 정권과 소련군에 맞서 싸운 그 사람들이에요. 그 민병대들이에요. 네. 근데 탈레반은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무자헤딘 내전이 발생하고 있을 때 등장한 무장단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라고만 말하면은 되게 너무 의미가 많군요. 그렇죠. 자, 탈레반은 등장인물들이 너무 빠르게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요약해드리는 중입니다. 네. 자, 탈레반은 다수인 파슈툰족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세력을 불렸고요. 특히 파키스탄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왜 탈레반을 밀어줄까요? 자, 미국의 의중이죠. 파키스탄의 의중이에요. 아까 그 반반 섞어서. 네, 이건 내일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미국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파키스탄에 속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아프간에 강력한 통일 정부가 들어섰다고 쳐볼까요? 그러면은 파키스탄은 귀찮아져요. 듀랜드 라인 문제니, 항구 이용 문제니, 괴로울 건 자기들입니다. 정신 차리면은 원래 지거 달라 그럴 거다. 그러니까 강력한 통일 정부가 들어선다면
우리와 친파키스탄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그게 아니면 분열된 채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가 안 좋은 이웃나라에 대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그 이웃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이 지속되거나 가중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경제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전국 불안을 사실상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 그리고 국가 충성도가 좀 낮아요, 파슈툰족들이. 네. 파키스탄에게는. 당연하지, 자기들은 아프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충동질에서 탈레반에 보내면 내부 정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결과 파슈툰 위주의 우리가 빚을 지어놓은 그런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 아프간을 위성국가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꿈을 꿀 수 있고요. 난민이 발생하면 받아서 고학력자들만 빼내 파키스탄화하는 인재확보 프로젝트도 가능하죠. 물론 이건 이제 너무 난민이 많이 와서 파키스탄이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프간을 장악하면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수송유관에 접근할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과정을 파키스탄의 정보국 ISI가 주관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거, ISI 현장 요원의 상당수가 파슈툰계여서 파슈툰 패권주의가 정책을 오염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은 지금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쥐고 흔드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보를 이쪽에 의존을 했는데 파키스탄 정부들은 이들이 과연 오염되지 않은 정보를 올렸을 것인가. 이들이 과연 파키스탄을 자기네 부족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할 것인가. 네. 그리고 미국은 파키스탄의 정보를 조금 의존했는데, 네. CIA는 과연 파키스탄은 이런 꿍꿍이들이 있는데 과연 미국에게 제대로 정보를 줬을 것인가. 그렇지 않았죠. 정복 사업은 어려워요. 파키스탄은 이런 식으로 미국의 귀에 속삭입니다. 비파슈툰 무자히딘들은 죄다 위험한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다. 쟤들 봐라, 이슬람주의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파슈툰족 무자히딘들의 미국의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탈레반이 한 2호, 3호쯤 됩니다. 네. 미국 장학생 1기인 겁니다. 거의 다 파슈툰계 무자히딘들과 탈레반이 받았어요. 그 무기와 자금들을. 네. 자, 탈레반은 몇 번의 고비를 이겨내고 결국 내전 중이던 무자히딘을 밀어내고 카불을 점령해서 정부를 세웠습니다. 밀려난 무자히딘들은 동맹을 맺었어요. 밀려났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질 수 없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인데. 네. 모두 북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북부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북부동맹은 용맹하고 필사적으로 탈레반에 저항을 했는데, 탈레반의 전략 중 하나가 중소군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전투력을 불리고 이 전투력을 큰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전투에서 지잖아요? 파키스탄 쪽에서 병력을 보내줍니다.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스폰서가 제일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몇 번 지구 고비가 오더라도 조직만 잘 장악해 놓으면은 조직 장악력만 잃지 않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금이 빵빵하니까 매수할 수 있죠. 군소 무자히딘들을. 여기서 이제 판지시르주라고 하는 지역만이 좀 안전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소련 전쟁 때도 여기가 제일 안전했죠. 그렇군요. 제일 방어하기 좋은 곳이고 여기에 최고의 명장이 있었습니다. 한편 탈레반에겐 친구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네. 그 이름 알카에다. 결국 미국은 무지의 대가를 9.11 테러로 치러야 했죠. 테러 직전인 9월 9일에는 무자히딘 사령관 중 가장 큰 이름인 아흐마드 샤 마수드 장군이 암살당합니다. 바로 그 판지시르주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네. 둘 다 알카에다의 소행인데요. 자, 9.11 테러를 치른 후에 도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탈레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친구가 제일 껄끄러워하는 최고의 적인 마수드 장군을 암살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일 테니까 우리를 아프가니스탄에 있게 해줘. 숨게 해줘. 네. 그럼 니네 카드 하나 받을게. 그게 암살. 네. 먹으로 딜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01년 제대로 빡친 미국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카이다를 잡기 위해 탈레반을 청소하러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탈레반 쟤네들 좀 이상하다는 걸 안 건 좀 됐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알카이다 덕분에. 왜냐면 자기네가 무기를 지원해준 놈의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놈이 도망치는 걸 돕고 있어요. 네. 사실은 파키스탄도 도왔다는 정황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미군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던 북부 동맹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게다가 또 그 당시에 미국에는 그 조지 W 부시라는 물라가 집권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무자헤딘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물라가 명령어 같잖아. 그러니까 미국식 지하드죠. 물어! 내가 이번에 당선된 김에 혹은 당선되면 내가 미국식 성전 한번 제대로 펼쳐주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집권을 했어요. 이 부시 물라가 전쟁을 일으켜야죠. 미국의 참전과 지원이 있으니까 탈레반에게 밀려서 세력을 잃었던 과거의 무자히딘 사령관들도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북부 동맹이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그냥 전쟁의 땅입니다. 다시 정권을 수복해 공화국을 재건합니다. 미국은 순식간에 지원 대상을 반대쪽으로 바꿨네요. 딱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식간은 아니고 탈레반에 대한 지원을 점점 끊어왔는데 알카에다가 더 빨랐던 거죠. 네네. 이후 미국은 20년간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점점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영국은 6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쟁 기간은 합쳐봤자 5년도 안 되거든요. 5년쯤 되나? 5, 6년 정도 돼요. 그 다음 소련은 10년이었죠. 이번에 2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아프간의 그 근대 이후에 제일 골탕 먹은 건 아프간의 국민들이겠죠. 시민들이겠죠. 그렇지만 순서를 세 나라로 세워보면 미국이 제일 많이 골탕 먹은 것 같다가 일단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미국은 억울하다는 소리는 못하죠. 지네들도 뭐 잘한 게 없잖아요. 네, 이건 사실 조지 부시한테도 좀 물어봐야 돼요. 네. 설상가상으로 들어서는 정권마다 아프간을 정상화하기엔 너무 무능했습니다. 유능한 엘리트와 중산층 대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때문이죠. 이게 이제 폐허를 재건하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폐허가 되는 기간 동안 사람들에 대한 교육 인프라가 무너지거든요. 네. 파키스탄이 교육 인프라가 무너지고 나면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할 때 그 정치의 퀄리티가 낮아져요. 파키스탄이 처음에는 아싸 난민 여기서 브레인들을 찾아야지 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비명을 질렀잖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아마 200만이 넘어서 300만에 달할 거예요. 그렇죠. 파키스탄 하나에만. 그러면 학교를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했을 때 교원은 모자라고요. 교원이 어디 있어요? 정부를 다시 돌린다고 했을 때 행정 인력도 모자라고요. 네. 결국 공화국은 미국이 금년 2021년에 철수하자 탈레반에 멸망했죠. 다시 탈레반이 재집권했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반탈레반 저항의 불씨는 일명 신북부동맹이라고도 불리는 정식 명칭은 아프간 국민저항전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황은 절망적입니다. 네. 이렇게 현재까지 오는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요. 영국이 전쟁과 외교를 하면서 그어놓은 듀랜드 라인이 있고요. 그로 인해 파키스탄이 여기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상실된 파슈툰족의 패권이 있죠. 왜냐하면 무자헤딘 연합정권을 처음 꾸리려고 했을 때 파슈툰족은 거기 없었거든요. 네. 위쪽에 없었거든요. 소련 및 공산정부와 싸우면서 생긴 풍부한 실전 경험을 모두가 갖고 있고요. 왕정 시절부터 추진된 근대화에 불만을 품은 지방의 에템불라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탈레반과 연결된 공간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민족, 그 대표 선수들이요. 이게 언제나 생소한 지역을 설명할 때 힘든 게 명칭이에요. 네. 저도 힘들고 저는 이제 알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누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에 대한 간략하지만 상세한 듯 보이는 캐릭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을 대표하는지, 그들은 어떤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한 반수가 지금도 살아서 아프간 전국에서 이따금 거론되거든요. 혹은 그 2세들이 거론이 돼요. 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나 뉴스에서 접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더 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첩첩산중, 마치 아프간의 3세처럼. 내일 뵙죠. 홍성갑 덕질인과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